내 집 마련의 꿈, 그 핵심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진단해 볼 텐데요. 상고 하저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2, 3년 후에 극심한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2022년 8.16 공급 확대 정책인데요. 이때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태인 곳에서는 최소한 조금 더 버티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바닥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렇다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반등에 성공한 하반기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고금리와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다시 하락세를 탈 것인지 2024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0일이면 우리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크고 집값도 내려가고 있어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주택 가격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들은 신의 경지가 아닌가. 예, 수없이 많은 거시경제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또 언제 반등하고 언제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변수 몇 가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중에 하나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규제 완화 기조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완화를 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결국 4월 총선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도 정부가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야 간의 극한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서, 또는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의해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행이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동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말 그대로 속도를 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가 두 번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또는 경제 성장 여건이 개선되느냐 개선되지 않느냐. 근데 지난해보다는 올해 경제적인 여건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구 구조적인 측면, 지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세대 감소 등 같은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가 매우 중요하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변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크게 금리, 부동산 정책, 경제 여건,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이 네 가지가 올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 경지이긴 하지만 이 네 가지 변수를 봤을 때 상반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 이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긍정적인, 즉 가격 상승이라든지 거래 회복에 대한 것들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말 그대로 상반기에는 조금 저조하거나 가격이 하락을 하고, 후반기에는 가격이 좀 상승을 하거나 경기가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주안점을 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상반기에 가격이 떨어지고 하반기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모든 지역의 모든 부동산 종목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회복되거나 올라가는 지역, 그러한 종목이 있을 수 있고, 하반기 이후에 회복이 다 된다 하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고 떨어지거나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양극화를 넘어서 삼극화로 간다. 즉 상승하는 지역, 정체되는 지역, 매우 하락하는 지역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 가지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떨어지고 하반기에 또 회복된다 하더라도 삼극화적인 그런 시장 상황은 전개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극화라는 용어는 오늘 원장님 처음 듣는데 네. 이 삼극화가 그러면 수도권 이외 다른 지방에도 적용이 될까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 수도권도 이해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강남 4구가 뭐 높게 올라간다고 치면은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정체되는 지역도 있고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서도 하락하는 지역이 있다. 그러한 것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우리 지방 지역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 가격이 일부 전문가들을 보면은 올라간다 떨어진다는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논쟁이 다 맞지 않다. 그런 논쟁 속에서 즉 올라간다는 논쟁 속에서도 떨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다 떨어진다는 논쟁 속에서도 일부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 한 예로서 일본의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일본이 지금 1990년도에 버블이 생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당시의 가격보다 더 회복이 돼가지고 높게 올라간 지역도 있다. 이런 지금 실제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학자들이 최근 들어서 일본 부동산 시장의 삼극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삼극화의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우리 강 원장님은 상반기에는 좀 다운됐다, 하반기에는 좀 상승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 박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조금 이제 의견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다행이네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강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이 아니죠. 올해 전망이 될 텐데요. 예. 사실 이 주택시장 전망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 자체가 이 자체의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공급과 수요의 각각의 요인들이 또 외부적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요거를 종합적으로 조망해서 그 향후 가격을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유수의 연구기관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2021년 말에 저도 이제 시장 모니터링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원에서 2021년 말에 제가 하락한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이제 연구원 내부에서도 아니 국토연구원 뭐 이런데 다 오른다고 하는데 최 박사가 이거 하락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거 하락합니다 얘기해서 나갔었습니다. 뭐 아무도 주목하진 않았지만 혼자만의 어떤 만족을 하고 그 뚫고 나가고 이제 반대했던 분들은 이제 다른 부서로 가버려서 저를 뭐 잘 모르는데 근데 이 흥미로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 2021년 주택 가격이 가장 고점을 찍었던 시기거든요. 그때 가장 고점을 찍었던 때가 9월 10월입니다. 2021년 9월 10월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실거래가는 한 2달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쓰는 사람들은 고점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고 쓰기 때문에 내년에도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건데 흥미롭게도 지금 2023년하고 2021년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 관련해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비슷하냐면 2021년 9월,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택가격 최고점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급격히 그러니까 거래량이 하락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뭐 800건 서울 거래량이 800건을 찍을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최근에 일어난 것도 9월까지 서울이 13% 제가 아까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동남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강남 4구죠. 강남구는 2023년에 19%가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러니까 2022년에 엄청 떨어졌다가 2023년에 또 엄청 오른 거죠. 최고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3년 10월 들어서 서울 거래량이 3,000건에서 1,700건으로 빠집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10월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실거래가 가격이 나왔거든요. 10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락으로 가격이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국 대부분 지역 가격 상승하다가 10월부터 가격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라면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그 주택 가격의 한계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럼 과연 이전에 금리가 낮았을 때 형성했던 고점을 다시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의 주택 가격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비수도권 주택 가격이 당연히 서울하고 경기권하고 비교해서 내 주택 가격을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항상 하는 말이 앞으로 공급이 줄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요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거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2011년부터 14년까지 입주 물량이 되게 낮았습니다. 역대급으로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상승기 때 보시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거의 역대급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크게 오르면서 그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요가 크게 오르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수요의 향방이 되게 중요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양가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는 데다가 다시 가격이 재상승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요게 하반기에 들어서는 경기 침체와 맞물릴 경우에 계속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 관점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4년 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이 핵심 보면 세금, 청약, 대출, 뭐 기타 이런 데 대해서 좀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이런 주요 핵심 이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에 있어서 달라지는 정책을 봤을 때 그 결혼과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증여 재산의 공제 한도액이 3억까지 늘어나도록 지금 되어져 있는 것들이 현재는 얼마까지입니까? 지금 인당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10년에 5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이제 각자 1억 5천,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부부니까는 3억까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1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재건축 부담금제에 대한 면제 기준 완화가 3월 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이득이 생겼을 때 3천만 원까지는 그 면제를 시켜주고 3천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부과를 시켰는데 이거를 8천만 원 정도 이상 상승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3월 달부터 그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약제도 입장에서 벌써 달라지는 것은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것서부터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가 돼서 그 2자녀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 가구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좀 그 외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에 따른 흔히 말하는 주택 그 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에 있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 그래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장기 저리의 대출 상품이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상당히 조금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에 있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이외에 지방 지역의 대표적인 해운대 신시가지, 화명 신시가지를 비롯해서 이러한 노후된 계획 도시에 대해서 그 특별하게 그 재건축을 허용하는 노후계획특별법이 4월 달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여야 간에 극적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앞으로 그 도심 지역 내에 양호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기간의 민간 아파트까지 하반기부터 확대된다는 내용이 올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아까 설명을 하신 중에 특별히 좀 눈에 띄는 법이 노후계획특별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노후계획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리모델링 또는 개별적인 재건축을 하기에는 상당한 그
헌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심에 좀 역부족이 생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노후 계획 도시를 특별하게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주고 또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이 재건축의 필수 불가결한 그 조건을 면제시켜주는 이러한 법안을 제정을 했고 이 법안에 대해서 다수당인 야당에서도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지난 연말에 노후 계획 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4월 달에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시행령에서 담겨질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노후된 계획 도시들을 재건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들이 포함이 되고 이때 되면은 선도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은 나머지 계획 도시들도 같이 좀 개발하겠다는 것이 담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한 것들은 일기에 있는 수도권 신도시 그리고 지방 지역에서는 해운대, 대구, 광주 그다음에 경남 김해와 같은 지역이 지정이 됐고 택지 개발 지구로서 20년 이상이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노후 계획 도시로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혹시 최 박사님 또 2024년 좀 달라지는 내용이 이제 너무 강 교수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생아 특별 공급 그 주택 대출 이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이 워낙 저희 공사에서 이제 했는데 워낙 이제 잘 됐지 않습니까? 나름 되게 잘 나갔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는 이거겠죠. 이게 과연 그러면 주택 가격을 밀어올릴 힘이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출 한도가 제가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은 9억 이하고 그러면은 이걸 받았을 때 1.6% 최저 금리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는 다른 대출에 비해서 이자적인 측면에서 이득이 사실 몇백만 원 정도거든요. 한 4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1년에 400 이자의 어떤 수혜를 보기 위해서 애까지 나오면서 집을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그렇게 물론 필요한 분들에게 되게 중요하고 어떤 큰 효과가 있겠지만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수요의 확장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앞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실거주 의무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실거주 의무 폐지가 왜 나왔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수요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이 수요를 좀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게 실거주 의무인데 지금 2023년에 가격이 오르면서 요거 명분이 사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가격이 올랐는데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강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그 노후 주택 계획 특별법. 특별법 그것도 사실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 이 신도시들이 막 너무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이 많은 절차들이 있거든요. 요걸 좀 어떻게 빨리 좀 하고 싶다라는 그 여론 때문에 생긴 건데 그때부터 논의돼서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과연 이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좌동 살고 저도 이제 송정에 살았어가지고 좌동에 워낙 너무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근데 좌동 같은 경우에 이미 용적률이 거의 꽉 차 있는 20층짜리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더 올려야 사업성이 있을 텐데 용적률을 더 올리면은 도시 인프라가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과연 이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주택 수요를 다시 확장시킬 만한 힘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다른 관점에서 볼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최 박사님 특례 보금 자리론 말씀하셨잖아요. 특례 보금 자리론이 종료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종료됐습니다. 네. 이것이 그러면 아파트 매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신성화 특례 대출이 시작되면
그럼 이런 특례보금 자리론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로는 사실은 실수요자들한테 되게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이렇게 통합시켜 가지고 대출의 이자율, 그 대출 부담을 낮춰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2022년에 수요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이 경착륙을 어떻게든 연착륙으로 좀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게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나름 효과를 거뒀는데 지금 종료된 상태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 과연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는 어마어마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가격 상승이 다시 좀 꺾이는 이 분위기에서는 과연 이 이자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애를 낳고 새로운 그런 부담을 떠안는 수요가 확장될 것이냐. 공백을 필요한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좋겠지만 공백을 메운다고 같은 규모의 효과를 볼 것이냐라고는 사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서 그 2030 세대들 무주택자들의 그 주택 구입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지난해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일부는 지금 흔히 말하는 영끌적으로 많은 고충을 좀 겪고 있어서 뭐 이자 부담을 하면서도 버텨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논란까지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보다는 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주택 가격 그리고 대출 한도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의 그런 인기만큼 2030 세대들이 많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특례 보금자리론을 무주택자들이 꼭 집을 사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좀 임차인의 지위에서 집주인의 또는 내 집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 주거에 대한 지위를 바꿔준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는 2030 세대들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외로 나는 전세 이사 다니기 싫어, 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좀 쾌적한 주거 환경에 살고 싶어라고 하는 최소한의 수요는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지금처럼 아주 상당히 침체되어져 있는 주택시장에 그래도 일정 정도는 특례 보금자리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비와 같은 주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일정 정도 있지 않겠나. 이를 통해 가지고 주택시장도 조금 거래량을 늘리고 또 우리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치면은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더 과감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대출 한도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그 주택 구입 가격에 대한 금액도 부업원에서도 풀고 이자는 좀 낮춰주고 해야지만 효과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 박사님, 네. 또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4년에는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네. 이런 예측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네. 실제 걱정이 많이 될 그 실수요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이 입장인데요. 제가 이제 부산에 한 5, 6년 살다가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이 이제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가면서 제가 제일 걱정한 게 이제 전세로 갈 것이냐 월세로 갈 것이냐였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사기에는 뭐 그 당시 시흥 그 아파트도 이제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 시흥이 사실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좀 가격이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막 한 5억, 6억씩 하다 보니까 제가 외벌이로서 어떤 일종의 제가 주거취약계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이 실수요자거든요. 그래서 전세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월세하고 전세하고 들어가는 주거 비용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부분 또 우리나라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에 들어가는데 지금 전세 대출 이자율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월세하고 전세 대출 이자율하고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전세 대출 이자율이 더 높습니다. 그 전세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그럴 경우에 내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그런 가용자원의 얼마의 돈을 내가 나중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고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생기는 전세에 대한 위험 또 분명히 또 있거든요. 또 이제 뭐 아파트 유형에 따라서 제가 사실은 시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이 역전되면서 그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뭐라고 되죠? 집주인이 안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곤란을 겪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전세랑 월세를 좀 비교해서 자신의 어떤 유동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기다리는 게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월세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비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산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월세 산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가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월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라. 월세도 충분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월세가 좀 낮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잘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경기의 호전 여부, 그다음에 어떤 대출 금리라든가 세제, 뭐 정책, 공급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원장님 이들 변수들이 주택 시장에 미칠 그 파급 효과들을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상당히 어렵지만 주요한 변수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제가 금리 향방,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속 여부, 그다음에 경제 여건이 나아지느냐, 나아지지 않느냐, 그다음에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 이 네 가지를 꼽았는데 그 외에 지금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뭐 유사한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와 유사하긴 하지만 경기 변동, 대출, 세제, 정책, 공급 이렇게 또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 그 앞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월 총선에 전후로 한 정부 부동산 정책과 그다음에 여야 간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 변화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 공급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뭐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한두 끝 없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일률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를 봤을 때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어디냐? 결국 그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공급은 늘어나든 늘어나지 않든지 간에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지역은 가격이 한두 끝도 없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 이후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공급 부족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지역이 어디냐. 결국은 이 지역은 이 공급 부족 문제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팩트, 사실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올해 예측되는 걸로 봤을 때는 인허가 물량, 그 다음에 아파트 착공 물량,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3, 4년 후에는 집이 부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최 박사님, 2024년 네.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먼저 우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네네. 관련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나눠서 보면은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는 형국이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합 상태 수준의 가격 변동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 하에서는 전반적인 가격 하락이 지속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급이 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요거 제가 가져온 건데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공급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2021년 과거 5년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아파트가 100만 호씩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15년하고 19년 사이에 주택 총량이 1,900만에서 2,100만으로 늘어날 정도로 사실 전체 주택 총량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때 가격이 오르면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200만 호나 공급됐으면은 주택 소유 가구가 늘어야 될 텐데, 사실 주택 소유 가구가 오히려 수도권은 줄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호가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이걸 누가 사갔냐면, 2015년, 20년 나온 통계 보시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호 공급됐는데 15년, 20년에 보시면 주택 총량 170만 호, 이게 이제 시기는 약간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170만 호가 늘어났는데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120만 호가 증가했고, 1가구 1주택 증가는 30만 호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만 호 공급된 주택의 대부분을 사실 다주택자들이 결국엔 사갔다라는 결론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도 물량의 증가의 상당 부분이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도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주택이 많이 공급됐을 때 많이 샀던 다주택자들이 최근에 주택을 다시 시장에 내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 향방을 잘 본 다음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이 많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이 빠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기다려서 봐야 되고, 비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비수도권도 진짜 심각한데,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입주 물량 이런 거 보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입주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은 안 줄어드는데 입주랑 분양은 비수도권에 많아지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심지어 비수도권은 인구도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사실 한 2년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어서 사실 저도 인구 감소는 좀 장기적인 문제로 봤었는데 되게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은 좀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고, 비수도권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더 많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셔가지고 집을 사는 시기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 원장님, 네. 이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 무주택자, 그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들도 또한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좀 투자 전략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그 주택 소유에 대한 통계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그 주택 소유별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이 자가 거주율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분에 자기 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비율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이 한 7% 내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100가구 중에 57가구가 자기 집을 갖고 있다라는 통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가구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든 10채든 갖고 있는 가구 수가 57% 정도 된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자기 집이 없는 가구가 약 43% 정도 되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이 자가 거주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집값이 조금 비싼 것들도 이유일 수 있긴 하지만, 이 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애착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집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집에 대한 마련의 기회를 놓치신 분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지금 OECD 국가들의 이 자가 거주율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맨날 우리나라에서 집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자기 집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OECD에 대한 평균 자가 거주율은 지금 65% 내외 정도로 우리나라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가 거주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들은 집값이 비싸서 소득이 뒷받침돼서 안타깝게도 내 집을 마련 못 하시는 분들, 또 한 부류는 지속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냥 불안한 주거 생활을 계속 영위하시는 분들, 이 두 부류에 해당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득이 뒷받침이 되신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불안감보다는 내 집에서 편안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내 집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내 집 마련에 나설 때 안타깝게도 내 집을 마련하신 분들의 70%가 대출을 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최 박사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하락을 하는 데다가 이자까지 높게 되면은 결국은 집을 안 사는 것만큼보다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집을 안 사고 계시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일본의 예를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1990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100이라고 봤을 때 현재는 약 40원 내외랍니다. 그런데 120원을 유지하는 집들도 있더랍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봤을 때 막연하게 떨어진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조차도 내 집 마련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자만큼의 가격을 유지되면서 편안하게 내 생활을 하고 거주 이전에 대한 것들을 횟수를 좀 줄이면서 쾌적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급적이면 집값이 하락폭이 적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하락폭이 좀 더 크거나 상승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분들의 경우는 조금 더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좀 가지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1주택자분들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거주 이전에 대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가 되기 전에 내가 조금 더 아이 키우기 좋고 또 가격 하락 시기에 오히려 하락이 좀 적거나 상승 시기에 보다 가격이 상승이 많이 있을 만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전략. 이걸 우리가 뭐 흔히들 일부 투자자분들은 거주 이전 투자 전략이라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거주를 이전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덜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는 보유를 하시고 매각을 좀 보류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 외 지역은 다주택자가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또다시 똘똘한 한 채 내지는 똘똘한 2주택 정도의 다주택자가 되는 형태로 가격 하락폭이 있는 지역의 경우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 전략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예, 저희들이 살면서 사는 것 중 가장 비싼 것이 부동산 중에서 집, 주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그렇다면 금년 2024년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최 박사님 좀 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네. 고견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주거 부담이라든지 뭐 주거 복지 혹은 주택 정책에 대해서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들은 생각에 기반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해 보시면 2024년 내 집 마련 적기라고 돼 있는데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끌족 문제들이 이제 항상 이제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끌족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 빚을 다 갚을 생각이 없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그걸 차환해서 더 큰 집이나 더 높은 집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전략적 선택이 사실은 영끌족인데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국화 현상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 시장의 인구 계속 줄고 일자리도 계속 없는 이 상태 유지되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계속 몰리는 이 상황 하에서는 일본보다도 사실은 우리나라 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 그 광역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 가격 보면 우리나라보다 주택 가격이 훨씬 쌉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많이 내거든요. 그 세금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 왔는데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더 높은 수준도 있고 근데 가격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거든요. 수도권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방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높습니다. 사실 부산만 보더라도 물론 일본의 부산이라고 하면 뭐 오사카를 들 수 있을까요? 그런 게 보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팔도 지역 그러니까 광역시가 아닌 도지역의 주택 가격을 볼 경우에 일본의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3극화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취약한 지역들이 분명히 더 앞으로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 꼭 집을 사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근데 사서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을 만한 입지에는 이제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봤을 때 우리 지역은 장기적으로는 오르기 좀 어렵겠다. 그러면 굳이 집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잘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소득, 내가 이 평생 소득을 감안해 봤을 때 갚을 수 있는 대출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냐 사실은 계산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이제 절대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이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맞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좀 그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 적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다시 통계를 한번 인용을 하면은 주택 가격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주택 가격을 5개 단계로 비싼 집 20%, 중간집 20% 해서 5개 단계로 해서 나눠서 그 격차를 살펴보는 비율인데요. 이 5분위 배율이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집의 평균 가격 20% 집값하고 제일 비싼 집의 평균 가격 20%의 격차가 서울의 경우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방 지역에서는 부산 지역이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한 6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분위 배율, 싼 집과 비싼 집의 평균 가격이 점차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적기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부담이 되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나 덜 떨어지는 지역에 집을 마련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것이 좋고요. 나는 집값 상승보다는 그냥 쾌적한 내 집 한 채, 우리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가격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집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고 대출을 끼고 안 사시려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집값 자체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줄어든 수요가 특정적으로 몰리는 지역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수요가 없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하락한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일부이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집에 살아야겠다. 가격이 좀 올라가는 자산적 가치를 유지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5분위 배율의 격차가 점점 싼 집과 비싼 집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 지역에 그냥 편안한 주거로 마련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대출을 덜 받을 때까지 좀 돈을 모으시면서 조금 여유를 갖고 내 집 마련에 나서시는 것들이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말씀. 강 교수님 말씀 너무 이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너무 생겨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교수님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망에 따른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택이라는 게 이제 진짜 이상한 재화인 게 투자 가치하고 사용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재화입니다. 네. 가격도 되게 비싼데다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또 아무도 사기 싫어합니다. 근데 가격이 올라야지만 또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재화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좀 사볼까 하는데 주택은 투자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점점 사람들이 더 안 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 혜택을 줘도 가격 하락 속도가 1년에 뭐 2천만 원씩 가격이 하락하면 그걸 뭐 절대로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장기 침체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가격이 또 너무 떨어지면 그때부터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되게 이중적인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수요가 또, 왜냐하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가 생기니까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한 3년 정도 여유를 갖고 좀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1%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내 자산을 지키는 유용한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